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시민사회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동부권을 중심으로 이 내용 중에서요, 오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다소 가볍게 좀 정해봤는데, 우리 오늘 뭐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놓고 한번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오늘의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단 공동체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동체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되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놓고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다 보면 빠른 변화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마다 인식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복수형으로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근린, 마을, 동, 자치구, 권역, 서울시 등 모두가 생각하는 공동체 규모와 상이 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은 마을이에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동에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강북구에 삽니다, 도봉구에 삽니다, 노원구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일부지만 어떤 분들은 저는 서울의 동부권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또 상당히 젊은 분들 중심으로는 사실은 근린, 마을, 동, 자치구 이런 개념들보다는 그냥 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좀 더 익숙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다양화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서로 인식의 차이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도 맞물리면서 개인화도 되게 심화되고요. 또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공동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취향 공동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취향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 가까운 데 살아야 친구고 이웃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기반의 공동체는 취향만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예를 들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은 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밥 먹을 때 다들 자기 핸드폰 보고 예를 들면 있고요. 또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많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데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들 사실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테이블에 있는 우리가 공동체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상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니, 나는 게임을 같이 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사람이 나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의 또 변화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3인 가구, 4인 가구가 되게 지배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뭐 엄마, 아버지, 뭐 자녀, 또는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님,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이런 인구 가족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가 1등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인 가구가 1등 가장 많은 가구를 구성하는 이런 가구가 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뭐 청년 1인 가구 또는 고령화에 따른 노년 1인 가구 이렇게 그러니까 논의의 좀 흐름이 좀 이어오다가요, 지금은 뭐 중장년까지 다 포함해서 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가 정말 골고루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죠. 우리가 참 세계 1등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세계 1등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냈던 국가가 일본인데, 저희가 최근에 가볍게 따라잡았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세우는 기록이 이제 새로운 세계 신기록으로 등장할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놓고 보면 정말 신문이나 언론을 살펴보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용어들이 막 끊임없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인구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이런 어떤 다원화된 사회로 지금 저희가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갈등인데요.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 또 지역사회를 놓고 보면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런 갈등 등 이런 갈등들이 정말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애완동물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개땡땡,
예, 뒤에가 차마 영상이라 제가 담을 수는 없지만 예,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심지어는 욕설로 나타나는 이런 그러니까 같은 동물을 놓고도 이렇게 다른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뭐 이런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이런 다양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의 갈등 관리 역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갈등이 주어졌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 갈등만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공동체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는 공동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제에 대한 반론이 아니었냐. 아니다. 도시에서도 공동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체가 어떤 전통적인 공동체하고는 다른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10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청년들은 또 이상하리만큼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주민들의 참여도 이제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다른 형태의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낸 건가, 꿈꾼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공동체를 도시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단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반론, 어떤 비판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향후에 우리가 대안적인 공동체를 그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퇴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여기다 좀 다소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전통적인 조직화 모델, 주민들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모델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들이 즐겁게 즐거우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도 더 이상 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면 공동체를 어떤 대안적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동체, 문턱이 낮은 공동체, 그러니까 쉽게 진입과 진출이 가능한 그런 어떤 가벼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앞서 언급했던 상당히 좀 취향 기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좀 대안적 공동체의 좀 그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어떤 명확한 대안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복하기다라고 하는 다소 어색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실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 연구를 쭉 살펴보면요, 저희가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동부권을 중심이니까 강북, 성북, 도봉, 노원, 중랑구다라고 하는 5개구는요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낙인이 좀 찍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뭐 사회경제적인 요인들, 또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결합된 이런 결과물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데 조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활동,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활동의 특징들을 놓고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요. 그분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좀 물어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좀 정책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들과 우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별로 연결시키거나 접목시켜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역사회 활동하는 이유, 결국 지역사회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논의들이나 저희가 실제 현장에 연구를 하면서 본 모습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활동, 그리고 과로하는 활동가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만나거나요, 새롭게 유입된 신진 활동가, 청년 활동가들한테 물어보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들이 무슨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쉽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3인칭 관찰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지금 지역 활동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쯤에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복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라밸과 소확행이란 말들이 막 있는데, 이 말에 뭐 여러 가지 말의 의미들을 따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 일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충분히 향유해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이 행복은 물론 뭐 커다란 행복도 있겠습니다만, 작고 확실한 행복부터 챙겨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시대불변의 가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좀 낯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근본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제목을 청년을 좀 더 깊이 포용하기다라고 하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 우리 현대의 이런 청년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뭐 일자리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주택, 주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 보면 결국은 불안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려면요, 불안을 해소시켜 주려면 결국은 뭔가 안전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데, 지역사회가, 지역이 과연 이 불안한 청년들에게 지금 안전판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의제를 좀 제안을 하는데요. 이미 뭐 청년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청년들을 돌봄과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청년이 무슨 돌봄과 무슨 복지냐, 막 세상을 치고 나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청년들도 돌봐야 되고 청년들도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많이 확산된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또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의 인식 개선은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도래를 하고 한 2년 정도가 흘러보니까요, 아직도 청년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다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불안이 불평등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주로 불평등하냐라고 하는, 누가 주로 이 불안의 불평등을 느끼고 있냐라고 하는 지점을 살펴보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그룹이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청년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욱 과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와 시장보다 과연 지역 시민사회가 이런 불안한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대안인가? 또는 청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국가와 시장보다 지역 시민사회가 좀 더 나은가? 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거부터 사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연 지역이 청년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청년과 지금의 청년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무슨 예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의보다 보다 근본적인 저는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안정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조금 지금의 삶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랬던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과거의 청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청년은 무엇보다도 안정하지 않다, 안정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안정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어떤 내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안정감은 되게 중요합니다. 안정감이 부족한 청년, 이건 꼭 청년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다양한 형태에서 저는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중극단화라는 조금 또 다소 좀 어색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일배라든지 꼭 뭐 이런 현상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일상에서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든지 하여간 일상 활동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안하면 극단화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 시장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가족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는 이걸 줄 수 있냐? 어떻게 보면 국가와 시장, 가족도 못 주는 걸 지역사회가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정말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면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국가와 시장,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표현. 참, 무슨 말이야? 싶은데요. 하여간 국가와 시장은 청년들한테 자꾸 뭘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는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역에 가서 자꾸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창업하라고 또는 창조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일부 청년들한테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일부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상은요. 오히려 니트, 그 다음에 또는 은두정 외톨이 오히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청년들을 다 놓치고 때로는 배제하고 버리고 가는 것들이 아닌가. 오히려 아주 극히 일부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배제의 아픔을 주는 정책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역 시민사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도 사실 청년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죠.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들만 만나면 지역 활동가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는 청년들을 챙기기도 지금 이제 벅찬 상황에서 지역 활동가가 되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묻지도 않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잘 않습니다. 또는 대화를 너무 공식적으로 해요. 너무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형식적인 자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잔소리하는 꼰대가 있거나 애정을 가진 동료 시민들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남은 건 청년들에게는 지역사회도 별게 없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 기성세대 활동가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꼰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서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더 서로 대화 소통을 하는 기본적인 룰만 지키면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의 대화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아예 대화 단절 이 말이 혹시 꼰대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대화 단절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저는 사실 좀 문제라고 봅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남은 건 아까 말씀드린 탈출하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대화 통하는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맥락에 놓고 보면 이제 뭐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좀 좀 전에 청년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날 맞닥뜨린 도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크게 두 그룹만 일단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50+ 세대예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대적으로 은퇴를 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흔히 586 세대라고 하는 분들 이제 소위 그 뒷세대들도 이제 은퇴를 하고 있어요. 중장년 조기 은퇴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고 있는 양상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제가 여기 언급해 놓은 것처럼 경비노동자 문제나 우리가 임계장이라고 그러죠.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노동 문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구별로 50+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역사회하고는 또 이 센터의 운영이 또 별개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50+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돌아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맞이되고 환대받고 들어오고 있다거나 안착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드러내거나
또는 또 지역사회에 분리된 또 다른 어떤 센터에 예를 들면 가시는 분들로 이렇게 좀 서로 좀 벽이 쳐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50플러스 정책을 통해서 또 일부 지역사회에 유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모델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나름의 그 삶에서의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그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좀 자부심을 과도하게 좀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면에 지역사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지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서의 좀 배타성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지역사회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맞이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린 학습자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인구 통계상으로 보면 인구의 한 13%에서 14% 정도가 이 느린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린 학습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학습이 좀 느린 분들 또는 경계선 지능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지능 지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조금 더디고 느리고 조금 말도 조금 느리고 좀 늦고 계산도 조금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분들을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의 13%에서 14%니까 엄청나게 많은 구성원이죠. 지나가는 10명 중에 1명쯤은 느린 학습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동북권 시민사회에서 또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의제화도 됐습니다. 서울에서 조례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좀 일어났는데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구의 13%,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의제화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릅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이 아이들이 반에 한 3명씩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선생님들도 모르고요. 한면 저희처럼 그냥 평범하게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모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장애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장애인도 아닙니다.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인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에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 50플러스 세대, 느린 학습자 이렇게 다양한 인구 집단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지역사회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본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1인 활동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활동가들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조직과 단체 활동이 일반적인 지역사회 흐름에서는 1인 활동은 되게 낯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인터뷰하다 보면 약간 적대적인 포섭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과 단체 중심의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이분들은 조직과 단체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향후에 상당 기간 독립활동가, 1인 활동가로 남아 계실 거고요. 향후 점차 늘어날 거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의제 활동가들이 또 등장하고 있죠. 동물권, 동물복지, 비건, 다양성, 마이너리티, 등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지금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의제화되고 있는데요. 역시 낯설죠. 아까 말씀드린 1인 활동가에 맞물려서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노동, 환경, 빈민운동 이런 것들, 이런 주류화된 의제들 역시도 과거에는 극히 소수의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것들. 즉 지금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1인 활동가, 새로운 의제 활동가들이 예시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주류화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단순히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충분히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런 성찰을 좀 해본다라고 보면 이분들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한다, 포섭한다, 이렇게 양극단의 것이라기보다는요. 그 가운데 회색지대 어딘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화 소통이라고 하는 아마 뻔한 결론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존재와 그 가치와 그 의제 자체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엔이나 우리 한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 그 다음에 뭐 서울이나 예를 들면 자치구까지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요, 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들이 상당히 글로벌 의제인 차원에서 되게 로컬, 지역 차원의 의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사실은 환경운동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역사회에 상당히 보편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SDGs의 17대 목표를 놓고 보시면요. 지역사회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환경운동의 의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좁은 인식부터 빨리 우리가 조금 벗어날 때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기후위기 도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SDGs는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합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아, 이건 우리 관심이 아니야. 이건 유엔이야. 이건 국가야. 이건 지자체 거야. 또는 이건 환경운동에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 활동 전반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재인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ESG라고 하는 요즘 논의가 막 난리죠. 요즘 사실은 ESG, 예,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만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따서 약자를 써서 ESG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이에 앞서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말이 더 몇 년 전부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사실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는 아직 이 사회적 가치나 ESG다라고 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면요. 사회적 가치 관련돼서 주요 공공기관이나 주요 이런 기관 단체들에서는 이미 평가,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매년 단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담지자라고 하는 좀 자부심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또 자본의 또 다른 음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게 지금 점차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활동들도 무조건 영리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고민해야 되고 사회도 고민해야 되고 거버넌스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 지역이나 조직마다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측정도 한번 해본 적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 일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사회 단체들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측정해보거나 평가해보신 적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우리 내부의 평가 잣대로 들이대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가끔 제가 관공서에 회의를 가보면요. 종이컵 쓰면 안 된다고 그 일반 컵을 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다 보면 아직도 종이컵, 플라스틱컵 저희 쉽게 보거든요. 전 이게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막 크게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작은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자본이나 공공기관보다 우리가 오히려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로서 다룬 이슈는요, 사실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지역 시민사회가 직면한 현실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좀 이를 이슈화하지 않았거나 또 이슈화했어도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는 때로는 좀 외면하거나 바빴기 때문에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수면 위에 끌어올려서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을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좀 첫걸음을 떼는 이런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